최무진은 질끈 감았던 눈을 다시 뜨며 흐릿해진 시야 너머로 창백하게 질린 늦가을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높은 저 하늘이 오늘따라 유독 무심하고 야속하게 느껴져 가슴 한구석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솟아 오르는 것을 겨우 삼켜내야만 했다. 평생을 전장에서 칼밥을 먹으며 오로지 고려 왕실의 안녕과 백성의 평안만을 위해 이 한 몸 부서져라 싸워왔건만 돌아온 것이라고는 간신배들의 더러운 모함과 역모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 그리고 차가운 형장에 이슬로 사라질 운명뿐이라니 이 어찌 통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의 뇌리에는 수만 명의 적군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령하던 지난날의 위용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으나 지금 그의 손발을 되사매고 있는 굵은 밧줄은 그가 더 이상 천하를 호령하던 대장군이 아니라 그저 목숨을 구걸해야 할 처량한 죄인임을 잔인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었다. 장군 마지막으로 할 말은 없는가? 형 집행관이 짐짓 안타까운 척 목소리를 깔며 물어왔지만 최무진은 그 가증스러운 위선에 대꾸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해 입을 굳게 다문 채 그저 쓴웃음만 지을 뿐이었다. 그때였다. 망나니가 칼춤을 추며 기합을 넣는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순간 기묘하게도 최무진의 귓가에는 그 소음들이 멀어지고 5년 전 북방 국경의 울창한 숲속에서 들었던 바람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오기 시작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치니 정신이 혼미해진 탓일까? 아니면 하늘이 그에게 마지막으로 그날의 기억을 선물로 내려준 것일까? 형장의 소란스러움은 물러가고 코끝을 맴돌던 피비린내 대신 싱그러운 솔향기와 축축한 흙내음이 그의 감각을 지배하며 시공간이 뒤틀리는 듯한 현기증이 일었다. 5년 전 그날은 유난히도 안개가 짙게 깔려 지척을 분간하기 힘든 날이었고 그는 국경을 순찰하던 중 병사들과 떨어져 홀로 깊은 산중을 헤매고 있었는데 발밑에서 느껴지던 묵직한 진동과 함께 숲의 정적을 깨는 기괴한 신음이 그의 발길을 멈춰 세웠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발동한 그는 허리춤에 찬 검을 움켜쥐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고 덤불을 헤치고 나아간 그곳에서 그는 평생 보지도 듣지도 못한 기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것은 뱀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용에 가까운 거대한 고목줄기만큼이나 굵고 긴 몸통을 가진 백사, 바셔 한 마리가 사냥꾼들이 쳐놓은 굵은 밧줄 덫에 걸려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비늘 하나하나가 마치 최상급 백옥을 깎아 만든 듯 영롱한 빛을 내뿜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경외심마저 들게 했다. 백사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채색거리는 거친 숨소리를 내뱉고 있었고 덫이 파고든 살점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비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으나 그 눈빛만은 짐승의 그것이라기엔 너무나도 깊고 영이 서린 듯하여 최무진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추고 그 자리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뒤따라온 부관이 헐떡이며 도착하자마자 기겁하며 소리쳤다. 자, 장군, 저것은 요물이옵니다. 당장 목을 베어 후환을 없애야 합니다. 부관은 다급하게 활시위를 당겨 백사의 머리를 겨누었고 숲속의 긴장감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으나 최무진은 왠지 모를 강렬한 이끌림에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부관의 화를 제지하고 말았다. 멈추거라. 저것은 단순한 미물이 아니다. 저 눈을 보아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짐승의 눈이 아니라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눈과 같지 않으냐. 최무진의 호통에 부관은 의아한 표정으로 화를 거두었지만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주위를 경계했고 최무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칼을 뽑아들고 덫에 걸린 백사에게로 다가갔다. 백사는 거대한 인간이 시퍼런 칼을 들고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머리를 치켜들며 동리를 드러냈으나 최무진은 그 살기 어린 위협 앞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로 짐승을 달래듯 말을 건넸다. 내 너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다. 잠시만 참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신기하게도 그 말이 통하기라도 한 듯 백사는 서서히 쳐들었던 머리를 내리고 최무진의 눈을 빤히 응시했는데 그 황금빛 눈동자 속에는 인간의 언어를 초월한 깊은 지혜와 슬픔이 서려 있어 최무진은 다시금 전율을 느꼈다.
최무진은 조심스럽게 칼끝을 덫의 매듭 부분에 가져다 대었고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밧줄은 날카로운 검날이 닿자마자 팅하는 소리와 함께 끊어져 나갔으며 그 반동으로 백사의 거대한 몸통이 자유를 되찾아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백사는 즉시 몸을 뒤틀어 숲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피가 흐르는 상처 부위를 혀로 잠시 핥더니 다시 고개를 들어 최무진을 향해 정면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그때 최무진이 느꼈던 감정은 공포가 아니라 기이한 교감이었다. 백사는 마치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3번 절을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더니 이내 스르르 몸을 돌려 안개 자욱한 숲속 깊은 곳으로 미끄러지듯 사라져갔는데 그 뒷모습을 보며 최무진은 자신이 오늘 범상치 않은 영물과 인연을 맺었음을 직감했고 그날의 기억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뇌리에 박혀 잊히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 형장의 흙바닥에 무릎 꿇은 최무진은 쓴 웃음을 삼키며 생각했다. 그때 그 미물조차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고 예를 갖추었건을 만물의 영장이라 자부하는 인간들은 어찌하여 충심을 배신으로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단 말인가. 회자수의 칼이 허공을 가르며 춤을 추는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구경꾼들의 함성 소리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최무진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듯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서늘한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마치 5년 전 그 숲에서 백사가 사라지며 남겼던 차가운 기운과 닮았다고 느낀 찰나 망나니의 기합 소리와 함께 번쩍이는 칼날이 최무진의 목을 향해 맹렬한 속도로 내리꽂히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컴컴해지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는 듯한 굉음이 형장을 뒤흔들었고 땅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묵직한 진동이 사람들의 발바닥을 강타하여 구경꾼들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병고냐? 형 집행관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센 돌풍 소리에 묻혀버렸고 형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던 깃발들이 찢어질 듯 펄럭이며 불길한 징조를 알렸다. 최무진의 목을 치려던 망나니 역시 갑작스러운 지진의 칼을 놓치고 엉덩방아를 내푸며 나뒹굴었고 땅이 갈라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형장 한가운데의 흙바닥이 불룩하게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최무진은 흔들리는 땅 위에서 간신히 균형을 잡으며 묶인 몸을 일으켜 세우려 애썼다. 솟아오른 흙더미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하얀 김과 함께 그 옛날 북방의 숲에서 맡았던 비릿하면서도 신비로운 향기가 다시금 코끝을 찔러오자 최무진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그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어두워진 하늘 아래 솟아오른 땅을 뚫고 거대한 형체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것은 5년 전 그가 살려주었던 그 백사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자라난 이제는 전설 속의 이묵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웅장한 자태의 백색 괴수였다. 집채만 한 머리가 형장의 담벼락을 넘어설 만큼 높이 치솟아 올랐고 번개처럼 빛나는 황금빛 눈동자는 정확하게 형틀에 묶인 최무진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백사의 등장에 형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해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며 도망치기에 바빴으나 백사는 오로지 최무진 한 사람만을 바라보며 그 거대한 몸으로 그를 감싸듯 또아리를 틀기 시작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최무진은 멍하니 그 거대한 영물을 바라보며 자신의 운명이 기묘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최무진 장군이 역적의 누명을 쓰고 차가운 옥사에 갇히기 시작한 것은 북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고 개선 장군이 되어 개경으로 돌아오던 그 화려했던 봄날의 밤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백성들은 길가에 나와 꽃잎을 뿌리며 그를 고려의 방패라 칭송하였으나 그 환호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궁궐 깊숙한 곳, 권력의 단맛에 취해 비대해진 탐관오리들의 불안감, 또한 덩달아 부풀어 오르고 있었음을 우직한 무인인 그는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 당시 조정의 실세이자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던 좌시 중 조원탁은 뱀 같은 눈으로 최무진의 위풍당당한 행렬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권력을 위협할지도 모르는 이 새로운 영웅의
등장을 심히 불쾌하게 여기고 있었다. 그는 붓을 쥐고 혀를 놀리는 문신들의 세상에 칼 한 자루로 민심을 사로잡은 무식한 장수 따위가 끼어드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날 밤 승전을 축하하는 연회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술잔이 오가는 그 화기애애한 분위기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시커먼 음모가 땜리를 틀고 있었다. 조원탁은 최무진에게 다가가 은밀히 자신의 여식과의 혼사를 제안하며 정치적 동맹을 맺으려 했으나 평소 조원탁의 부정부패와 탐욕을 경멸에 맞이 않았던 최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그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였다. 소신은 칼을 잡는 무인일 뿐 조정의 당파 싸움이나 권력 노름에는 관심이 없사옵니다. 또한 대감의 영예는 저 같은 거친 사내보다는 더 고매한 가문과 맺어지는 것이 마땅할 줄로 아옵니다. 그의 거절은 정중했으나 뼈가 있었고 면전에서 망신을 당했다고 느낀 조원탁의 자존심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니 이것이 바로 비극의 서막이었다. 조원탁은 붉게 상기된 얼굴로 술잔을 비우며 속으로 맹세했다. 내 오늘 내 놈의 그 뻣뻣한 목을 기필코 꺾어놓고야 말리라. 그로부터 사흘 뒤 최무진의 사가에서 북방 오랑캐의 수장과 내통했다는 거짓 서신이 발견되었다는 날조된 상소문이 왕의 책상 위에 올라갔다. 조원탁의 사주를 받은 부하들이 한밤중에 몰래 최무진의 서재에 숨겨놓은 것이었으나 이미 의심의 씨앗이 심어진 왕의 마음은 간신들의 현올림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장군이 북방에서 오랑캐를 전멸시키지 않고 살려보낸 것이 다 훗날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 하옵니다. 그가 군사를 이끌고 도성으로 진격하면 막을 자가 없사오니 전하께서는 부디 통촉하시어 화근을 잘라내시옵소서. 조원탁과 그의 무리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왕을 압박했고 유약했던 왕은 결국 최무진을 의금부로 압송하라는 어명을 내리고 말았다.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던 그날 밤 최무진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외쳤으나 그의 절규는 굳게 닫힌 궁궐문 앞에서 허무하게 흩어질 뿐이었다. 의금부의 지하 감옥은 살을 내는 듯한 냉기와 썩은 내가 진동하는 생지옥과 다름없었다. 신문이 시작되자 조원탁은 직접 국문장에 나타나 최무진의 정강이를 몽둥이로 내려치며 자복을 강요했다. 네, 이놈, 네가 북방의 적장과 주고받은 밀서가 여기 명백히 있거늘 언제까지 그 더러운 입을 놀려 거짓을 고할 셈이냐. 굵은 주리를 틀 때마다 뼈가 으스러지는 끔찍한 소리가 감옥의 돌벽을 타고 울려 퍼졌고 최무진의 입에서는 짐승 같은 신음이 터져나왔으나 그는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 살점이 뜯겨나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고문하는 나졸들조차 그 기세에 눌려 멈칫거릴 정도였다. 내 비록 육신은 여기서 찢겨나갈지언정 나의 충심은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다. 내 놈들의 그 더러운 혀가 언젠가는 내 놈들의 목을 조르는 날이 올 것이다. 최무진이 피 섞인 침을 조원탁의 비단신에 뱉으며 호통을 치자 조원탁은 분기탱천하여 인두를 가져오라 소리쳤다. 시벌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최무진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살타는 냄새와 함께 치지직거리는 소리가 끔찍하게 피어올랐다.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마비시켰지만 최무진은 이를 악물고 비명 대신 묵직한 침묵으로 버텨냈다. 그는 혼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고향에 두고 온 노모와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정신을 붙잡으려 애썼다. 자신이 여기서 무너지면 가문은 멸문지화를 면치 못할 것이요. 역사의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기에 죽더라도 결백을 주장하며 죽겠다는 오기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러나 간신들의 모략은 집요하고도 잔인했다. 그들은 최무진의 부하들을 잡아들여 고문 끝에 거짓 증언을 받아냈고 심지어 그의 가족들마저 잡아들이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최무진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입을 다물어버렸다. 그것은 굴복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 하나로 모든 업보를 짊어지고 가겠다는 처절한 희생이었다. 판결은 신속하고 냉혹하게 내려졌다. 대역죄인 최무진을 참수형에 처하고 그 머리를 저잣거리에 효수하여 만백성의 본보기로 삼으라는 어명이 떨어진 날, 감옥의 작은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달빛은 유난히도 창백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밤 옥사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간간히 들려오는 죄수들의 흐느낌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다. 최무진은 벽에 기대어 앉아 퉁퉁 부어오른 다리를 펴지도 못한 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다. 충존이란 무엇이고 의란 또 무엇인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운 대가가 이토록 참혹한 배신이란 말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울분과 허무함이 그를 괴롭혔지만 이제 와서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그는 바닥에 기어다니는 쥐 한 마리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차라리 저 미물로 태어났더라면 이토록 복잡하고 추악한 인간의 세상에서 고통받지는 않았을 것을. 그때의 감옥 복도 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화려한 관복을 입은 조원탁이 옥졸들을 물리치고 최무진의 감방 앞에 섰다. 그는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철창 사이로 최무진을 내려다보았다. 장군꼴이 말이 아니구려. 내 진즉에 말하지 않았소. 대나무는 너무 곧으면 부러지기 마련이라고. 바람이 불면 갈대처럼 눕기도 해야 살아남는 법이거늘. 조원탁의 비아냥거림에 최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쏘아보았다. 피딱지가 앉은 입술을 달싹이며 그가 내뱉은 목소리는 비록 쇠약했으나 그 안에 담긴 기백은 천둥소리보다 무거웠다. 대감 갈 때는 바람에 흔들리며 제 목숨을 부지할지 몰라도 대나무는 쪼개져도 그 고듬을 잃지 않는 법이요. 내 비록 내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나 내 이름은 청사의 길이 남아 후세의 귀감이 될 것이요. 허나 대감의 이름은 권력의 찌꺼기와 함께 썩어 문드러져 냄새나는 오명으로 남을 것이니 과연 누가 진정한 승자라 할 수 있겠소. 조원탁은 최무진의 흔들림 없는 눈빛에 순간적으로 섬뜩함을 느꼈으나 이내 애써 태연한 척 코웃음을 쳤다. 죽은 자는 말이 없는 법. 역사는 살아남은 자가 쓰는 것이요. 내일이면 자네의 그 잘난 혀도 까마귀 밥이 될 테니 저승에 가서 염라대왕에게나 그 꼿꼿한 충심을 자랑해 보시오. 조원탁은 땜 돌아서서 나가버렸고 다시금 깊은 어둠이 감옥을 덮쳤다. 최무진은 눈을 감고 다가올 죽음을 준비했다. 그런데 기이한 일이었다. 사형 집행이 다가올수록 두려움보다는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5년 전 숲속에서 만났던 그 백사의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이었다. 그 영물은 왜 지금 이 순간에 떠오르는 것일까? 인간에게 배신당한 자신의 처지가 덫에 걸려 피 흘리던 그 짐승의 처지와 닮아서였을까? 그는 짐나기 위에 누워 잠을 청했으나 쉽게 잠들 수 없었다. 감옥 밖에서는 밤새도록 불길한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울부짖는 듯한 혹은 거대한 무언가가 땅을 긁으며 기어오는 듯한 스산한 소리였다. 옥졸들은 오늘따라 바람 소리가 꼭 귀신 곡소리 같구먼 하며 몸을 떨었지만 최무진의 귀에는 그 소리가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라 대지의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어떤 약속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이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임을 알 수 없는 예감 속에서 막연하게나마 느끼고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마침내 처형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릴 때까지 최무진은 꼿꼿한 자세로 앉아 다가오는 운명의 발자국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비극과 희망이 교차하는 운명의 날 아침 해가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며 떠오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의금부의 밤은 낮의 소란스러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겁고 차가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옥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은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지푸라기 냄새, 그리고 이따금씩 들려오는 다른 죄수들의 억눌린 신음소리뿐이었으나 최무진에게는 이 모든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다. 내일이면 목이 잘려 효수될 운명이건만 그의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다. 그는 벽에 기대어 앉아 작은 창살 틈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 달빛은 5년 전 국경의 숲에서 만났던 백사의 비늘처럼 창백하고 서늘한 빛을 띠고 있어 최무진은 자꾸만 그날의 기억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는 평생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니 어찌하여 가족들의 얼굴보다 그 미물의 눈동자가 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것인지 그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그때 감옥 복도 저편에서 달그락하는 열쇠 소리와 함께 조심스러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더니 앳된 얼굴의 옥졸 하나가 최무진의 감방 앞에 멈춰섰다. 그는 평소 최무진의 무용담을 듣고 자라며 남몰래 그를 흠모해오던 젊은 병사였다.
옥졸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피더니 품속에서 주먹만한 주먹밥 한 덩이와 탁주가 담긴 사발을 꺼내어 창살 사이로 밀어 넣었다. 장군님 가시는 길에 배라도 든든히 하시라고. 제가 몰래 챙겨왔습니다. 부디 드십시오. 옥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떨리고 있었다. 최무진은 퉁퉁 부어오른 손을 힘겹게 뻗어 사발을 받아들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오자 얼어붙었던 가슴 한 구석이 찌르르하게 울려왔다. 고맙네. 자네의 이 따뜻한 마음을 저승에 가서도 잊지 않겠네. 최무진이 덤덤하게 대답하며 탁주를 한 모금 들이키자 옥졸은 끝내 참지 못하고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렸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 장군님 같은 충신을 이리도 비참하게. 최무진은 옥졸을 위로하듯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울지 마라. 산다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요. 죽는다는 것은 그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으니 내 죽음 또한 자연의 이치라 생각하면 슬플 것이 없다. 다만 내가 죽은 뒤에 홀로 남을 노모와 처자식이 걱정될 뿐이네. 그는 주먹밥을 조금 떼어 입에 넣었지만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 쉽사리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옥졸이 물러가고 다시금 정막이 찾아오자 최무진은 눈을 감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분명 바람 한 점 없는 밤이건만 바닥에 놓아둔 탁주 사발의 수면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줄 알았으나 손을 떼고 가만히 지켜보아도 사발 안의 술은 동심원을 그리며 계속해서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며 대지의 혈맥을 건드리고 있는 듯한 기이한 진동이었다. 같은 시각 도성 밖의 풍경 또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개경을 둘러싼 송악산의 깊은 골짜기에서부터 시작된 짙은 안개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꿈틀거리며 성벽을 향해 흘러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안개 속에서는 비릿하면서도 향긋한 형용할 수 없는 기묘한 냄새가 풍겨 나오고 있었다. 성루를 지키던 파수병들은 갑작스러운 날씨 변화에 투덜거리며 옷깃을 여몄다. 에잉, 날씨가 왜 이 모양이야? 꼭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구먼. 한 병사가 창을 고쳐 잡으며 중얼거렸지만 옆에 있던 고참 병사의 표정은 사뭇 심각했다. 조용히 해라. 뭔가 이상하다. 새소리도 벌레 소리도 뚝 끊기지 않았느냐. 고참 병사의 말대로 평소라면 야행성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시끄러웠을 산자락이 마치 죽은 듯이 고요했다. 숲속의 모든 생명체가 거대한 포식자의 출현을 감지하고 숨을 죽인 채 바짝 엎드려 있는 듯한 공포스러운 정적이었다. 그때 안개 자욱한 어둠 속에서 스스슥 스스슥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바람이 억새밭을 스치는 소리와 비슷했지만 훨씬 더 묵직하고 거칠었으며 바위와 자갈이 서로 부딪혀 으깨지는 소리가 섞여 있었다. 파수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성벽 아래의 어둠을 응시했다. 저게 무슨 소리지? 산사태라도 났나? 병사 하나가 횃불을 성벽 아래로 던져보았지만 횃불은 짙은 안개에 삼켜져 금세 시야에서 사라졌고 알 수 없는 소리는 점점 더 크고 빠르게 성문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땅이 미세하게 울리기 시작했고 성벽 위에 쌓아둔 창들이 서로 부딪히며 챙챙거리는 소리를 냈다. 공포에 질린 병사들이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뒷걸음질 칠 때 안개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불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횃불이 아니었다. 사람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서 황금빛으로 타오르는 두 개의 눈동자가 성벽 위의 병사들을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저게 뭐야? 괴물이다. 병사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옴과 동시에 성문 앞에 거대한 나무들이 우지끈하고 꺾여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숲을 헤치고 지나가는 길에는 아름드리 나무들이 마치 잡초처럼 쓰러졌고 바위들은 가루가 되어 부서졌다. 그러나 기이하게도 그 거대한 존재는 성문을 부수거나 공격하지 않았다. 그저 성벽을 따라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미끄러뜨리며 도성 주위를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움직임은 마치 성 안에 누군가를 찾고 있는 듯하기도 했고 혹은 성 전체를 자신의 영역으로 표시하며 위협하는 듯하기도 했다. 성 안의 개들이 미친 듯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마구간의 말들이 날뛰며 벽을 들이받는 소리가 들려왔다. 도성 안의 백성들은 영문도 모른 채
불안에 떨며 잠에서 깨어났고 아이들은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다시 옥사한 최무진은 벽에 귀를 대고 그 미세한 진동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땅을 타고 전해지는 그 율동은 5년 전 숲에서 느꼈던 그 백사의 심장 박동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설마 네가 온 것이냐? 이 미천한 목숨 하나 거두겠다고 그 먼 길을 왔단 말이냐? 최무진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솟았다. 인간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자신을 위해 말 못하는 짐승이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외쳤다. 오지 마라. 이곳은 인간들의 탐욕과 살기가 들끓는 곳이다.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어서 돌아가거라. 그러나 땅의 울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강렬해지며 감옥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다. 밤이 깊어 축시 새벽일 3시를 넘어서자 도성 밖의 기이한 현상은 절정에 달했다. 짙은 안개가 성벽을 넘어 도성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 안개는 단순한 수증기가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뱀처럼 골목골목을 누비며 의금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순찰을 돌던 포졸들이 안개 속에서 거대한 비늘이 스치는 소리를 듣고 기절초풍하여 달아났다는 소문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지만 겁에 질린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을 뿐 감히 밖을 내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조원탁을 비롯한 간신들은 기생집에서 술판을 벌이다가 지진이 난 줄 알고 혼비백산하여 밖으로 뛰쳐나왔으나 흔들리는 땅과 자욱한 안개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불길한 징조라며 혀를 찼다. 내일 처형식에 막아 끼려는 모양이군. 더욱 철저히 경비하여라. 혹시라도 최무진을 따르는 잔당놈들이 수작을 부리는 것일 수도 있다. 조원탁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숨길 수 없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다. 새벽닭이 불을 치며 아침이 밝아오자 안개는 거짓말처럼 걷혔으나 하늘은 여전히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다. 형장으로 향하는 문이 열리고 옥졸들이 최무진을 끌어내기 위해 감방으로 들어왔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최무진의 얼굴은 초췌했으나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옥졸들의 부축을 거부하고 스스로 일어나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쇠사슬이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다. 옥사를 나서는 순간 최무진은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에서 분명한 짐승의 냄새 아니 영물의 기운을 감지했다. 그것은 5년 전 숲속에서 맡았던 싱그러운 솔향기와 비릿한 흙내음이 섞인 그 백사만의 고유한 채취였다. 정말 왔구나.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곧 피바람이 불어닥칠 것임을,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단순한 처형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다. 형장으로 가는 길 양옆에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으나 평소와 달리 욕설을 퍼붓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밤새 도성을 공포에 떨게 했던 기이한 현상 때문인지 아니면 죽음을 앞둔 장군의 너무나도 당당한 모습에 기가 눌려서인지 군중들은 숨을 죽인 채 최무진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볼 뿐이었다. 잿빛 하늘 아래 형장의 처형대는 마치 재단처럼 우뚝 솟아 있었고 그 주위를 붉은 옷을 입은 망나니가 칼을 갈며 기다리고 있었다. 최무진이 처형대에 오르자 갑자기 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비치더니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하늘이 장군의 억울함을 아는 것인가. 그러나 그 햇살은 잠시뿐 이내 더 짙은 먹구름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고 멀리서 천둥 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를 부르는 천둥이 아니라 분노한 영물이 내지르는 포효와도 같았다. 최무진은 형틀에 묶이면서도 시선을 멀리 도성 밖의 산자락에 고정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거대한 존재가 이제 막 성문을 통과하여 이곳을 향해 질주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하지만 부디 너만은 다치지 말거라. 그는 속으로 간절히 빌었다. 형 집행관이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소리는 귓등으로 흘려보낸 채 그는 온 신경을 땅바닥에서 전해져 오는 진동에 집중했다. 쿵쿵쿵. 심장 박동 소리처럼 규칙적이고 묵직한 진동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말들은 히흰거리며 앞발을 들어 올렸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 그것은 곧 닥쳐올 파멸과 구원의 서막이었다.
망나니가 입에 물을 머금고 칼에 뿌리는 순간 최무진은 눈을 감고 다가올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마침내 땅이 찢어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전설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도래하고 있었다. 망나니의 칼날이 최무진의 목덜미를 향해 섬광처럼 내리꽂히던 찰나 형장의 흙바닥이 마치 성난 파도처럼 솟구쳐 오르며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이 장렬하였다. 크아 기압을 넣으며 칼을 휘두르던 망나니는 발밑에서 터져나온 충격파에 휩쓸려 허수아비처럼 나뒹굴었고 그의 손에서 튕겨나간 대도다더는 허공을 빙글빙글 돌다 형틀 뒤편의 기둥에 깊숙이 박혔다. 자욱하게 피어오른 흙먼지가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사람들은 땅이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산맥이 융기하는 듯한 압도적인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그 흙먼지 속에서 두 개의 거대한 황금빛 등불이 켜지듯 번쩍였는데 그것은 이 세상 생물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하고도 영롱한 안광이었다.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으며 드러난 형체는 가히 충격적이었다. 땅을 뚫고 솟아오른 것은 지름이 장정 5명이 팔을 벌려야 닿을 만큼 굵은 백색의 몸통이었고 그 비늘 하나하나가 방패만큼이나 거대하여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번쩍이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최무진이 구해준 그 백사였으나 이제는 뱀이라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거대해져 마치 승천을 앞둔 이무기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백사는 뺄리를 틀어 형틀에 묶인 최무진을 거대한 성벽처럼 감싸 안았고 집채만 한 머리를 치켜들어 형장 주위를 에워싼 군졸들을 향해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며 크아아앙하고 포효하였다. 그 울음소리는 맹수의 포효가 아니라 쇠를 긁는 듯한 금속성의 괴성 같아서 듣는 이들의 고막을 찢을 듯 파고들었고 오장육부를 뒤흔들었다. 단상 위에서 처형을 지켜보던 조원탁은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다 의자째 뒤로 넘어지고 말았다. 저것이 무엇이냐? 요물이다. 당장 활을 쏘아라. 저 괴물을 죽여라. 조원탁은 바닥을 기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으나 이미 공포에 질린 병사들의 손은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어 활시위를 제대로 당기지조차 못하고 있었다. 용기를 내어 몇몇 병사들이 창을 들고 달려들었으나 백사가 굵은 꼬리를 한번 휘두르자 그들은 마치 가을 낙엽처럼 힘없이 허공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백사의 꼬리가 스치고 지나간 자리는 땅이 움푹 패고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났으며 그 압도적인 힘 앞에서 인간의 무기란 그저 장난감에 불과함을 처절하게 증명해 보였다. 최무진은 자신의 주위를 감싸고 있는 차갑고도 단단한 비늘의 감촉을 느끼며 멍하니 위를 올려다보았다. 백사는 적들을 향해서는 살기등등한 눈빛을 보내면서도 자신의 품 안에 있는 최무진에게만은 털끝 하나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다. 네가 정말 나를 구하러 온 것이냐? 최무진의 떨리는 목소리에 백사는 잠시 고개를 숙여 그와 눈을 맞추더니 긴 혀를 날름거려 최무진의 피 묻은 이마를 부드럽게 핥았다. 그 순간 백사의 입에서 뿜어져 나온 희뿌연 입김이 최무진을 감싸자 신기하게도 고문의 고통으로 욱신거리던 상처들이 시원해지며 통증이 가라앉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혀가 아니라 영물의 치유력이 담긴 신비로운 행위였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위급했다. 조원탁의 독촉에 정신을 차린 궁수 부대장이 병사들을 독려하여 일제히 활을 쏘기 시작한 것이다. 쏴라 놈의 눈을 노려라. 수십 발의 화살이 비오듯 쏟아졌으나 백사는 피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몸을 더 웅크려 최무진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화살들은 백사의 강철 같은 비늘에 맞고 팅팅하는 맑은 소리를 내며 힘없이 튕겨나갔고 개중에는 부러진 화살촉들이 사방으로 튀어 병사들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백사는 자신을 향한 공격이 거세지자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듯 입을 크게 벌리고 킥막거리는 소리와 함께 짙은 녹색의 안개를 뿜어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입김이 아니라 맹독을 머금은 동무둔무였다. 동무가 바람을 타고 조원탁과 병사들이 있는 쪽으로 퍼져나가자 형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안개를 들이마신 병사들은 눈이 안 보여 하며 고통스럽게 눈을 부여잡고 쓰러졌고 도끼에 질식하여 기침을 토해내며 바닥을 굴렀다. 동무는 사람의 목숨을 즉시 앗아가지는 않았으나 전신의 감각을 마비시키고
극심한 구토와 어지러움을 유발하여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던 조원탁 역시 동물을 피하지 못하고 들이마시자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며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켰다. 컥컥 살살려다오. 권력의 정점에서 천하를 호령하던 그가 바닥에 엎어져 짐승처럼 헐떡이는 꼴은 실로 추하고도 비참했다. 백사는 동물을 피해 도망가는 구경꾼들은 쫓지 않았으나 형틀 주변을 지키던 옥졸들과 무관들에게는 가차없이 꼬리를 휘둘러 형장 밖으로 날려버렸다. 순식간에 처형되는 텅 비게 되었고 오직 최무진과 백사만이 그 폐허 속에 우뚝 서 있게 되었다. 백사는 날카로운 이빨로 최무진을 묶고 있던 굵은 밧줄과 쇠사슬을 단번에 끊어버렸다. 뚝, 두둑 소리와 함께 구속에서 풀려난 최무진이 힘없이 바닥으로 주저앉으려 하자 백사는 재빨리 머리를 들이밀어 그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쳐주었다. 최무진은 백사의 매끄러운 콧등을 부여잡고 간신히 몸을 일으켜 세우며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미물도 은혜를 알거늘 사람이 어찌 짐승만도 못하단 말이냐. 그의 탄식은 혼란스러운 형장의 소음 속에서도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멀리서 징소리와 함께 왕의 친위대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렸다. 소식을 전해 들은 왕이 급히 금군을 이끌고 형장으로 달려온 것이다. 왕의 가마가 도착하고 금군들이 창을 겨누며 포위망을 좁혀오자 백사는 다시금 고개를 쳐들고 맹렬하게 위협적인 소리를 내질렀다. 금군 대장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괴물은 듣거라. 이곳은 신성한 국법이 집행되는 곳이다. 당장 장군을 놓고 물러가지 않으면 화포를 동원하여 내 놈을 가루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백사는 그 호통에 위축되기는커녕 더욱 크고 웅장하게 몸을 부풀리며 금군들을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인간의 무력 우리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오만함과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가마의 주렴을 걷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왕은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했다. 전설 속에서나 듣던 영물이 그것도 역적으로 몰린 죄인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군대와 맞서고 있는 이 기이한 광경은 왕의 뇌리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엎드려 있는 내관에게 물었다. 저것이 정령 하늘이 내린 징조란 말이냐? 짐승이 충신을 알아보고 보호하는 것이라면 짐은 지금껏 충신을 죽이려 했던 어리석은 군주란 말인가? 내관은 머리를 땅에 박으며 읍소했다. 전하 통촉하시옵소서. 예로부터 영물은 하늘의 뜻을 대신한다고 하였습니다. 백사가 나타나 형장을 뒤엎은 것은 장군의 억울함을 하늘이 변호하는 것이 분명하옵니다. 왕의 마음이 흔들리는 사이 백사는 최무진을 자신의 등 위에 태우려는 듯 몸을 낮추었다. 최무진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내 결심한 듯 백사의 목 비늘을 잡고 거대한 몸통 위로 올라탔다. 백사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최무진은 형장 아래의 인간 군상들을 굽어보게 되었다. 공포에 질려 도망가는 간신배들, 동무에 중독되어 뒹구는 병사들, 그리고 멍하니 입을 벌리고 쳐다보는 왕과 백성들.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참으로 좁고 부질없어 보였다. 백사는 최무진을 태운 채 유유히 금군의 포위망을 뚫고 성벽 쪽으로 향했다. 병사들이 길을 막으려 했으나 백사가 내뿜는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저절로 길이 열리는 홍해의 기적과 같은 광경이 연출되었다. 하늘에서는 먹구름이 소용돌이치며 굵은 빗방울을 뿌리기 시작했다. 빗물은 형장의 핏자국과 동물을 씻어내렸고 백사의 하얀 비늘 위로 흘러내려 신비로운 광채를 더했다. 최무진은 빗속에서 뒤를 돌아보며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고려의 도성,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왕과 조정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던졌다. 그것은 원망도 분노도 아닌 깊은 연민의 눈빛이었다. 백사는 성벽을 단숨에 뛰어넘어 안개 자욱한 송악산 깊은 골짜기로 사라져갔고 그 뒤로 남겨진 사람들은 마치 꿈을 꾼 듯 멍하니 그들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볼 뿐이었다. 형장에는 부러진 칼과 찢어진 깃발,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욕망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져 내리는 형장은 마치 하늘이 그동안 감추어졌던 진실을 씻어내리려는 듯 거센 물살로 뒤덮였고 빗줄기는 땅에 스며든 붉은 핏자국과 동무의 잔재를 깨끗이 씻어내며 개울이 되어 흘러내렸다.
백사가 최무진을 태우고 사라진 뒤에도 왕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비를 맞고 있었다. 호위 무관들이 우산을 받쳐 들려 했으나 왕은 손을 내저어 그들을 물리고 텅 빈 처형대를 멍하니 응시할 뿐이었다. 끊어진 밧줄과 부서진 칼날, 그리고 공포에 질려 엎드린 신료들의 모습은 왕에게 뼈아픈 깨달음을 주었다. 짐은 만백성의 어버이라 자처했으나 정작 짐승만도 못한 눈으로 충신과 간신을 구분하지 못하였구나. 미물조차 생명의 은인을 알아보고 목숨을 걸고 구하러 오는데 짐은 간신들의 현올림에 놀아나 나라의 기둥을 제 손으로 꺾으려 했으니 이 죄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왕의 탄식은 빗소리에 섞여 허공으로 흩어졌으나 그 눈빛만은 뒤늦은 후회와 함께 서서히 분노로 타오르기 시작했다.